1998년 3월 봄바람이 스쳐가는 바다도시 부산.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소녀 김서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 김미정 씨의 전화기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음성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17세 소녀는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졌고 사건은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펼쳐본 졸업 앨범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한다. 딸이 실종된 지 3개월 후에 찍힌 사진 속에 서연이와 모든 것이 똑같이 생긴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과연 누구이며 김서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날의 흔적을 따라 이야기를 재구성해본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3월 10일 화요일 오후 부산의 한 바닷가 인근 주택가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그날도 김서연은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박소희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두 소녀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서연아, 나 먼저 갈게.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셔서. 저녁 7시 30분쯤 박소희가 책을 챙기며 먼저 일어섰다. 응, 알았어. 난 좀 더 이따 갈게. 조심해서 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것이 두 친구의 마지막 대화였다. 박소희가 떠난 후 서연은 약 1시간가량 더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다가 저녁 8시 40분경 책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다. 도서관에서 서연의 집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거리. 서연이 늘 이용하던 길은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그날 밤 기온은 섭씨 5도로 꽤 쌀쌀했지만 걷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다. 하지만 서연은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시간이 밤 9시를 넘기자 어머니 김미정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평소 서연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였고 특히 시험 기간에는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서연아? 김미정 씨는 서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두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김미정 씨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밤 9시 30분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김미정 씨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서연이 올 만한 길을 따라 걸으며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서연아, 김서연.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김미정 씨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서연은 연락 없이 이렇게 늦는 아이가 아니었다. 밤 11시 김미정 씨는 결국 부산의 한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는 경찰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생각보다 미지근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17살이면 한창 사춘기니까요. 하룻밤 정도 더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에요. 우리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미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 실종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날 밤 김미정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서연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날이 밝자마자 김미정 씨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1998년 3월 11일 수요일 아침 부산의 한 경찰서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김서연 양의 실종 신고가 마침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최재호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아무런 단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17세 소녀. 어머님, 서연이가 평소 어떤 아이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 형사가 김미정 씨에게 물었다. 김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하고는 밝고 명랑했고요.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특히 책 읽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낯선 사람과 연락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라든지요. 김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시험 준비해야 한다면서 매일 도서관에 갔고 집에 와서도 책만 봤어요. 최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서연의 친구들을 불러 조사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친구 박소희였다. 그녀는 사건 당일 도서관에서 서연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날 서연이 모습은 어땠나? 평소랑 똑같았어요. 조용히 책만 읽었고요. 그런데 소희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나? 제가 먼저 간다고 했을 때 서연이가 도서관 입구에 서 있는 걸 잠깐 본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지만 소희는 그 이상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누구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진술도 비슷했다. 서연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한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실종되기 전날이었는데 서연이가 교실 창가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봤어요. 평소에 학교에서 전화를 잘 안 받는 애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아주 조용히 통화했는데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친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으로 최 형사는 서연이 자주 갔을 만한 장소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집까지의 경로를 샅샅이 뒤지고 도서관 사서에게도 탐문했다. 김서연이라는 학생 기억나십니까? 그 조용한 학생이요? 네, 거의 매일 와서 책 읽던 아이죠. 아주 예의 바른 학생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도서관을 나갈 때 입구 근처에서 잠시 서성이는 것 같긴 했어요. 이 진술은 박소희의 말과 일치했다. 서연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서연이 이용했을 법한 모든 경로를 수색했다. 해안가 방파제, 공원, 버스 정류장, 심지어 공사 현장까지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서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저녁 무렵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다. 서연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갈피가 도서관에서 집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진 바닥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거 서연이건 맞습니까? 최 형사가 김미정 씨에게 책갈피를 보여주었다. 김미정 씨는 한눈에 알아봤다. 네, 맞아요. 작년에 제가 사준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책갈피가 발견된 지점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밤에는 꽤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다. 책갈피에는 지문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깨끗하게 닦아낸 것처럼. 왜 지문이 없죠? 김미정 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최 형사도 미간을 찌푸렸다. 비에 씻겨나갔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었다. 그날 밤 수색은 자정까지 이어졌지만 책갈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미정 씨는 내내 울었다. 우리 서연이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최 형사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반드시 찾을 겁니다.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경험상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월 13일 금요일, 김서연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건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지역 방송사는 저녁 뉴스 시간에 서연의 실종 소식을 보도했다. 부산의 한 여고에 재학 중인 17세 김 모양이
지난 10일 저녁 도서관에서 귀가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차림 회색 재킷, 청바지, 검은색 운동화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다. 방송이 나간 후 경찰서로 몇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제보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에게서 나왔다. 3월 10일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길 건너편에서 한 여학생이 흰색 승합차에 타는 걸 봤어요. 최 형사는 즉시 그를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그 여학생, 뉴스에 나온 서연 양과 닮았나요? 키나 체격은 비슷했어요. 근데 좀 멀어서 얼굴은 확실히 못 봤습니다. 그 승합차는 어땠습니까? 흰색이었고 좀 오래된 모델 같았어요. 번호판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못 봤네요. 운전자는요? 보셨습니까? 남자인 것 같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진술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다. 차량 번호도 모르고 운전자의 인상착의도 불분명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서연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다. 3월 14일 토요일, 수색 범위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김미정 씨는 서연의 사진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 본 적 없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더욱 체계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서연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방파제를 중심으로 해안선 전체를 수색했다.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조류가 강해서 만약 빠졌다면 이미 멀리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주변도 샅샅이 수색했다. 서현이 다니던 여고의 교장 선생님도 직접 수색에 참여했다. 서현이는 정말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처럼 서현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담임 선생님도 친구들에게 혹시 서연이가 누구와 약속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다. 3월 15일 일요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서연의 한 반 친구가 추가 진술을 한 것이다.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보니 서연이가 실종되기 이틀 전쯤에 무슨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고민인지 얘기하던가? 아니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주 멍하니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정말 집중해서 수업 듣는 아이인데 이 진술 역시 중요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17세 사춘기 소녀에게는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었다. 주말 내내 동네 주민, 서연의 학교 선생님들, 반 친구들까지 자원봉사자들이 합세하여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다. 산속 등산로부터 공원 구석구석, 심지어 폐건물까지 뒤졌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김미정 씨는 점점 지쳐갔다. 지난 사흘간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우리 서연이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녀는 함께 수색에 나선 이웃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최재호 형사 역시 답답함을 느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가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지? 그가 동료에게 푸념했다. CCTV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998년엔 그런 게 거의 없었으니 당시 CCTV는 은행이나 대형 건물에나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주택가나 골목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3월 16일 월요일 서연의 실종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사진과 함께 자세한 인상착의가 실리고 제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유용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김미정 씨는 서연의 방에 앉아 딸의 일기장을 넘겨보았다. 혹시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시험 이야기, 공부 이야기,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좋아하는 소설에 대한 감상 등 평범한 여고생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특별히 이상한 내용은 없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고민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김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일기장을 덮었다. 서연아,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니? 3월 18일 수요일, 서연이 사라진 지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지났다. 수사팀은 더욱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다. 최 형사는 서연이 다녔던 모든 학원을 찾아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는지 확인했다. 서연이 다니던 영어 학원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서연이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고 수업 태도도 좋았죠. 최근에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지난주부터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수업에 정말 집중하는 아이인데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이 진술은 학교 친구들의 말과 일치했다. 서연은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무언가 심란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수학 학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수업 때였어요. 서연이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수업 중에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는 아이인데 누구한테 온 문자였는지는 모르지만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표정이 좀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이 진술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가설이 세워졌다. 서연은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실종 당일 도서관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최 형사는 통신사에 서연의 통화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1998년의 데이터 보관 시스템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당시 문자 내용을 복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신사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통화 기록 조회는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 형사는 끈질기게 요청했고 마침내 서연의 한 달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3월 5일부터 실종 당일까지 낯선 번호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추적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 번호는 공중전화 번호였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공중전화라고요? 김미정 씨가 의아한 듯 물었다. 왜? 누가 공중전화로 우리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요즘 세상에 굳이 공중전화를 쓸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최 형사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 공중전화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서연의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것이었다. 최 형사는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다. 그는 그 전화 부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이 공중전화 자주 쓰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은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아,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남자가 와서 몇 번 쓰는 걸 봤어요. 어떤 남자였습니까?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키는 좀 컸는데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모자를 아주 푹 눌러 쓰고 있어서요. 이 또한 중요한 단서였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 서연과 연락한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3월 20일 금요일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서연이 자주 가던 문구점 주인이 경찰서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지금 실종된 그 여학생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아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최 형사는 급히 문구점으로 향했다. 지난주에 서연이가 여기 와서 뭘 사갔어요. 평소에는 공책이나 펜만 사가는데 그날은 편지지를 사가더라고요. 편지지라고요? 네, 예쁜 편지지 세트요. 근데 그때 표정이 아주 심각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요. 편지지를 샀다는 것도 의미심장했다. 요즘 아이들은 편지를 거의 쓰지 않는데 서연은 왜 편지지를 샀을까? 누구한테 편지를 쓸 건지는 얘기 안 하던가요?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산만 해줬죠. 최 형사는 김미정 씨에게 연락해 서연의 방을 다시 한번 수색해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혹시 써놓고 간 편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김미정 씨와 최 형사는
함께 서연의 방을 뒤졌지만 편지나 편지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편지지를 다 썼거나 아니면 몸에 지니고 나갔을 것이다. 우리 서연이가 대체 누구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을까? 김미정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단서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다. 서연은 누군가와 비밀리에 연락을 하고 있었고 실종 당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서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3월 21일 토요일, 최재호 형사는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단서들을 정리해봅시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서연은 실종이 3일 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공중전화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편지지를 샀다. 실종 당일 도서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흰색 승합차 목격자 진술까지 더하면 한 팀원이 말을 이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서연이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모든 것이 추측과 정황, 증거뿐이었다. 그날 밤도 김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이 사라진 지 열흘이 넘었지만 단서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엄마한테 돌아와줘. 그녀의 희미한 속삭임이 밤의 정적 속으로 흩어졌다. 4월이 되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하지만 김미정 씨에게 그의 봄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나왔고 서연의 실종 사건은 뒤로 밀려났다. 최재호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했지만 상부에서는 다른 사건을 맡으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형사님, 새로운 단서라도 나왔나요? 김미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를 찾아와 물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요. 최 형사 역시 막막함을 느꼈다. 공중전화, 편지지 구입,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5월이 되자 수색 인력도 크게 줄었다. 처음에는 매일 수십 명이 동원되었지만 이제는 최 형사가 가끔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였다. 서연의 학교 분위기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연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박소희만이 여전히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는 꼭 돌아올 거야.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벌써 2달이나 지났잖아. 9월이 되자 서연의 반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빠지면서 서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김미정 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서연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신호라도 보내주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다. 1999년 3월 10일, 서연이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미정 씨는 서연의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님, 제 딸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하지만 최재호 형사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김미정 씨는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해 여름, 서연과 같은 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졸업했다. 박소희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떠났다. 이제 서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가족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최재호 형사뿐이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김미정 씨는 매년 3월 10일이면 서연의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담당 형사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사건 파일은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다. 실종된 지 5년이 넘었네요. 새로운 담당 형사가 미안한 듯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정 씨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서연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2008년 가을, 서연이 실종된 지 10년 반이 지났다. 이제 55세가 된 김미정 씨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지난 10년간 딸을 찾아 헤맨 세월의 흔적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 친구 박소희예요. 소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결혼도 했고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다. 어머, 소희구나. 정말 많이 컸네. 김미정 씨는 반갑게 소희를 맞았다. 아주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소희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들어있었다. 동창회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여기 서연이 사진도 많아서 아주머니께서 간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다. 고맙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소희가 돌아간 후 김미정 씨는 혼자 앉아 앨범을 넘겨보았다. 기억 속의 서연이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 친구들과 수학여행 가서 웃고 있는 사진,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까지. 김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우리 서연이 이렇게 예뻤는데. 그때 그녀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체육대회 사진이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학생들 무리 뒤쪽 그늘진 구석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김미정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이건 그 소녀의 얼굴이 서현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표정,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했다. 김미정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서현이? 하지만 이상했다. 사진 아래 적힌 날짜는 1998년 6월 15일. 서현이 실종된 지 3개월 후였다. 김미정 씨는 돋보기를 가져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틀림없는 서연이었다. 엄마인 그녀가 못 알아볼 리 없었다. 그렇다면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걸까? 김미정 씨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딸이 여기 있어요. 이 사진 속에.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주머니,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김서연 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 딸 얼굴을 왜 못 알아보겠어요. 사진이 너무 흐릿하고 멀리서 찍혔습니다. 얼굴이 닮은 다른 학생일 수도 있고요. 김미정 씨는 분했지만 사진이 워낙 불분명했기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최소한 이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라도 확인해 주세요. 경찰은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했다. 촬영 장소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서연이 다니던 바로 그 학교였다. 하지만 그날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그 소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외부인이 구경하러 왔다가 지나간 거 아닐까요? 당시 체육대회 담당 교사가 말했다.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미정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그날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수소문에 물어보았다. 하지만 10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누가 왔었는지 기억 안 나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요.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김미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앨범을 펼쳤다. 그녀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정말 너니? 그럼 왜 엄마한테 오지 않았어? 하지만 사진 속 소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미정 씨는 그 앨범 사진을 들고 서연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가장 먼저 박소희를 찾아갔다. 소희야, 이 사진 좀 봐줄래? 소희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주머니, 정말 서연이랑 닮았어요. 근데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1909, 18년 6월 15일이라고 쓰여있네.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서연이가 실종된 후잖아요. 이상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왜 집에 안 왔을까? 소희도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말 서연이 같아요. 특히 저 눈빛이요. 김미정 씨는 다른 친구들도 찾아갔다. 반응은 비슷했다. 서연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다. 그때 왜 학교에 와 있었을까요?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미정 씨는 서연의 담임이었던 선생님도 찾아갔다. 선생님,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담임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서연이랑
정말 많이 닮았구나. 하지만 확신하기는, 선생님, 그날 체육대회 때 혹시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글쎄, 너무 오래전이라. 아, 그러고 보니 그날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 김미정 씨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일이요? 체육대회가 끝나고 한 학생이 방금 서연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서연이는 실종됐는데 하고 타일렀지. 정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다. 김미정 씨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날 서연을 본 사람이 또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김미정 씨는 다시 경찰서로 갔다. 형사님,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아주머니, 10년 전 기억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날 학교 주변이라도 다시 조사해주세요. 사건 초기에 이미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직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혹시 서연이 더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있을까 싶어 그날 체육대회 때 찍힌 다른 사진들을 수소문했다. 동창들에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을 모두 모았지만 서연으로 보이는 인물이 찍힌 사진은 그 앨범 속 사진이 유일했다. 왜 다른 사진에는 없는 걸까? 김미정 씨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인화했다. 그녀는 배경을 꼼꼼히 살폈다. 사진 속 서연으로 보이는 소녀는 다른 학생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마치 멀리서 지켜보는 것처럼. 왜 혼자 저렇게 서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김미정 씨는 서연의 방에 앉아 다시 앨범을 펼쳤다. 서연아, 정말 너니? 그날 왜 학교에 있었니? 왜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와 방 안을 채우는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김미정 씨는 그 사진을 꼭 껴안고 속삭였다. 네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여기서 항상 기다릴게.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 10년 만에 발견된 단서는 더 큰 미스터리만을 남겼다. 과연 김서연은 살아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왜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2008년의 겨울이 지나고 2009년의 봄이 왔다. 김미정 씨는 여전히 그 앨범 사진을 들고 다니며 단서를 찾아 헤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의 체육대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아주머니,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이도 아주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김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인데 포기할 수 없어. 최재호 형사는 다른 부서로 옮긴 지 오래였고 이제 서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경찰은 거의 없었다. 사건 파일은 서류 보관함 깊숙한 곳에서 미제 사건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잠들어 있었다. 가끔 김미정 씨가 찾아오면 젊은 형사들은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다. 실종된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 없습니다. 김미정 씨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매년 3월 10일이면 서연이 사라졌던 길을 걷고 도서관 앞에 잠시 멈춰서곤 했다. 서연아, 엄마 오늘도 왔어.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고 잘 지내렴.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이제 60대 중반이 된 김미정 씨는 몸도 많이 약해져 혼자 외출하는 것도 힘겨워졌다. 하지만 서연의 방은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 앨범이 놓여 있고 문제의 그 페이지는 접혀 있었다. 가끔 김미정 씨는 그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정말 너였을까? 아니면 내가 널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너로 본 걸까?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답은 없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박소희는 가끔 김미정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지만 더 이상 서연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서연의 다른 친구들도 결혼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각자의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서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몇 남지 않았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은퇴했고 최재호 형사도 정년 퇴직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 미제 사건 서류 보관함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인 채 김서연 양 실종 사건 파일이 여전히 잠들어 있다. 두툼한 파일 안에는 당시 수집된 통화 기록, 증인 진술, 수색 결과 보고서, 공중전화 관련 수사 내용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제 그 파일을 펼쳐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로운 사건은 계속 터져나오고 바쁜 현실 속에서 20년도 더 된 실종 사건은 그저 잊힌 과거일 뿐이었다. 김미정 씨는 이제 예전만큼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걷는다. 3월 10일 서연의 생일,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그곳 도서관 앞에 선다. 서연아,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언제 돌아오든 엄마는 괜찮아.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는 여전히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서연의 방 책상 위에는 그 앨범이 놓여 있다. 문제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는 여전히 접힌 채로 사진 속 그녀는 정말 김서연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모든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 속에 묻혀버렸다. 김서연의 이름은 이제 몇몇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그 기억조차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어머니 김미정 씨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1998년 3월 10일 저녁 17세 소녀 김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라졌다. 2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곤 한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다. 김미정 씨의 25년간의 기다림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다. 셋째,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이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건네주길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억들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